전력 원선도 및 전력 조류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전력 원선도를 먼저 하는데 전력 관계에 된 것을 우리가 원으로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피상전력을 유효전력 플러스 J 무효전력입니다. 했을 때 P가 뭐요? 피상전력이고 P가 유효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J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Q가 무효전력이에요.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전력은 위상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위상 세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지점에 있어서 보세요. 만약에 P가 0도, P와 Q가 이루는 각도가 0도다. 그 다음에 10도다, 20도다, 30도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다, 마이너스 10도다, 마이너스 30도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전력이 어떻게?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해당 위상에 따른 어떤 위상에 따라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그 다음에 피상전력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 플러스 전력 손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류 곱하기 수전단 역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전단 전류의 제곱 곱하기 선로의 저항, 이렇게 구했던 것을 전력 원선도 이 원을 그려서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전력 원선도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겁니다. 전압이 일정할 때 세타에 의해서 송전단 전력과 수전단 전력이 결정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가로축이 뭐예요? P, 유효전력입니다. 세로축이 Q예요. 무효전력입니다. 이때 송전단은 보통 중심을 여기에 두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송전단. 그 다음에 수전단은 중심이 여기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때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전력 원선도에서 해석을 그렇게 꼼꼼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일단 가로축이 유효전력이다. 세로축이 무효전력이다. 그 다음에 요 반지름 있죠? 반지름. 이게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이 뭐냐면 로라고 하는데 로는 B분의 VS VR입니다. 즉 제가 처음에 가정을 뭐라고 했냐면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가 같다라고 했죠.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B는 뭐예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4단자 정수 중에서 임피던스 성분입니다. 그래서 4단자 정수에서 임피던스 성분분의 VS, VR이 이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이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럴 때 우리가 전력 원선도를 그려라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산을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력 원선도로 의해서 어떻게 이러한 위상각 세타일 때 유효전력 알 수가 있고 무효전력 알 수가 있고 전력 손실 알 수가 있고 효율, 역률 이러한 관계를 모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원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전압 송전 방식에서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요. 원의 반지름이 로우는 B분의 VS VR입니다. 로우는 이 반지름이에요. B분의 VS VR이 일정하기 때문에 송수전 전력은 언제나 원선도의 원주상에 존재를 하게 되고 송수전 전력은 전력 계산식에 의해서 정밀하게 계산하여 구할 수도 있으나 이 원선도가 그려지면 원선도를 이용해서 직접 그 키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전력 관련된 것 있죠?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수전단 역률의 조상설비 용량의 전력 손실과 송전 효율, 그 다음에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수전단의 상차각,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위상차, 그 상의 차를 상차각이라고 하고요. 송수전 가능한 최대 전력,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 뭐 이런 것 같은 이런 최대 전력, 이런 것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정태 안정 극한 전력, 정상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안정도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태 안정 극한 전력, 최대 전력 등을 원선도 상에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원선도 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정상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알 수가 있는데, 과도 상태, 즉 고장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원선도 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도 안정 극한 전력과 코로나 손실, 우리가 픽식에 의해서 코로나 손실 얼마? 델타분의 241 F 플러스 25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코로나 손실 있죠. 그것은 이 전력 원선도 상에서 알 수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전력 원선도와 전압 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수전단 전력 원선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하 곡선이 있습니다. 부하 곡선. 부하 곡선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일정한 전압을 보내고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전압, 우리 집에 220V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집에 있는 뭐 가전제품들이 정상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전, 수전 계통에서도 원하는 전압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전력 원선도와 그 다음에 이게 부하곡선입니다. 이 부하곡선이 만나는 점,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일정한 전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정한 전압이 수전됩니다. 수전되는데 만약에 원선도상에서 이러한 점이나 이러한 점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얘가 무효전력이라고 했죠. 무효전력인데 이 점에서는 무효전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만큼의 무효전력을 더 공급을 해야 되고, 이 지점에서는 무효전력이 더 더 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무효전력이 더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원선도와 전압 유지라는 것은 일정한 전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무효전력이 요것과 요것 만나는 점 있죠? 이 지점에 무효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은 원하는 무효전력을 공급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받을 수 있다.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념은 이렇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문제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전력 원선도 전압 유지는 원선도 상에서 무효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인데 이 지점의 무효전력, 요거 무효전력은 발전기가 현재 개통 조건에서 일정 전압을 유지하면서 서열을 통해서 수전단에 공급 가능한 무효전력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 공급 무효전력과 부하의 무효전력의 차이가 나면, 말씀드렸죠? 공급 무효전력과 부하의 무효전력의 차이가 발생하면은 수전단에서 일정한 정전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전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상설비를 이용해서 수전단의 무효전력을 공급하거나 혹은 과잉분을 소비해서 수전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며 원선도상의 원주에 유무효전력을 실어줘야 정전압 송전이 가능하다. 개념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요것에 대한 확인은 문제풀이에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력 조류가 있습니다. 전력 조류. 이건 개념이 뭐냐면, 전력 조류. 전력의 흐름이란 겁니다. 전력의 흐름. 보세요.
전력 원선도는 앞에서 전력 원선도는 송전단, 수전단 이렇게요. 어떻게? 송전단 1, 수전단 1, 1대1로 내가 송전단 보내는 거 딱 하나, 받는 거 딱 하나.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정전압. 전압이 일정한 조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러한 선로는 이상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죠. 보세요. 1대1이고 전압이 일정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뭐 변전소가 있다면 여기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여기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 통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1대1이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고 분배하는 것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력조류는 실제로 전력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전력 원선도 1대1도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원선도는 보통 프로그램으로 있죠. 사람 손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상으로 전력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건 없습니다. 보세요. 전력 조류는 일단 간단한 송수전 특성은 전력 원선도법을 사용해서 알 수 있으나 전력 원선도는 송전단과 수전단 1대1로 대응하는 간단한 두 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송수전단 전압도 정전압 송전 방식을 채택해서 양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실제 송전 계통은 많은 송수전 선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전력 조류 계산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의해서 해석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계산이 아니에요. 전력 조류 계산은 수많은 발전기에서 발전의 유효전력, 무효전력 등이 어떠한 상태로 전력계통 내를 흐르게 될 것이며 또 이때 전력계통 내의 각 모선이나 선로에서의 전압과 전류는 어떤 분포를 하게 될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지점에서 내가 이러한 지점에서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전력 이러한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력 조류를 해석을 하면은요. 네, 해석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뭐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전력 조류 계산에서 기지량과 미지량, 기지량 알고 있는 거, 미지량 모르는 겁니다. 이때 모선의 종류, 발전기 모선은 말 그대로 발전기와 연결된 메인 라인 보시면 되고요. 중간 부하 모선은 부하와 연결된 메인 라인, 중간 모선은 중간의 메인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선은 메인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기지량은 지금 보시면 유효전력은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중간 모선 모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발전기 모선에서는 기지량이 전압의 크기고요. 부하 모선에서는 무효전력 크기고 중간 모선에서는 유출입하는 무효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량은 지금 전압의 위상각은 모두 미지량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미지량은 무효전력, 부하 모선과 중간 모선에서의 미지량은 전압의 크기가 됩니다. 뭐 이런 관계는 일단 뭐 필기에서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딸딸 외우신다기보다는요 보기에서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운전 상태입니다. 알 수 있는 거 다시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찾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한번 보면 그럴싸할 겁니다. 각 모선의 전압 분포, 각 모선의 전력, 각 선로의 전력 조류, 전력 흐름, 각 선로의 송전 손실과 각 모선의 상차각 등을 전력 조류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전력 조류 계산의 목적,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력 조류 계산 목적은 계통에, 여기 전력 계통에 사고 예방을 제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가거나 어느 한쪽으로 부족하게 가고 하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죠. 사고 예방 제어, 그 다음에 운용 계획 위반,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운용 계획을 우리가 위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충 계획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확충 계획
예, 어렵지 않죠, 이거는? 네. 그래서 전력조류는 여기서 나오는 것 그냥 내용 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보기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 용량 및 경제적인 송전 전압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한 기가 1000메가와트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용량이 1000메가와트입니다. 얘가 전력이죠. 그러면 우리가 송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메가와트를 500메가 곱하기 뭐 2회선을 할 수가 있고 뭐 1000메가 1회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5kV로 송전할 수도 있고 345kV로 송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뭐 전압이 2배 차이라고 했을 때는 전류는 얘가 똑같은 용량이라고 했을 때는 전류가 얘보다 요것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송전 용량을 얼마로 하고 송전 전압을 얼마로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 원래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은요. 지금 간단하게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전 용량입니다. 용량이라는 것은 전력이에요. 전력. 송전 선로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얘기하고요. 단거리 송전 선로에서 송전 용량 결정 시 고려사항과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송전 용량 시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단거리에서는 우리가 보세요. 1장에서 전선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 뭐가 있었어요? 전선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보다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대 강도 있었죠. 여기에서 기계대 강도 빼고 단거리 송전 선로에서 우리가 송전 용량 결정 시 고려사항은 허용 전류와 전압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에서는 중거리는 어중간한 거 고려하지 않고요. 장거리에서는 일단 송수전단 전압의 상차각,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위상차, 상차각. 그 다음에 조산기의 용량이 적당할 것. 조산기. 예, 우리가 역률 계산하는 그 조산기예요. 그 다음에 송전 효율. 장거리에서는 효율 또한 중요합니다. 송전 효율이 적당할 것이 되고요. 그러면 먼저 송전 전압, 경제적인 송전 전압입니다. 경제적인 근데 이거 스틸식이요. 예전에는 필기에서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하면 땡이다 아니에요. 이게 실기에서 이 스틸식이 뭐 이론적으로 다루는 교재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필기에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스틸식 봅니다. 송전 전압이기 때문에 V가 됩니다. V가 되고 V는 5.5 곱하기 루트에 요 값을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위가 전부 킬로입니다. 전부 킬로에 보세요. 0.6L 플러스 0.01P 혹은 100분의 P예요. 100분의 P. 단위가 뭐냐? 킬로볼트가 됩니다. 킬로볼트. 즉 V는 킬로볼트, L은 킬로미터, P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와트. 그래서 만약에 100kg고 뭐 10,000kW다라고 하면은 대입하면은 바로 전압 값이 결정되는 거죠. 요거 공식 있죠? 필기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꼭 좀 시험,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기억해 주셔야 될 시기입니다. 어차피 뭐 유도 과정은 의미가 없고요. 스틸식은 5.5의 루트에 0.6L 플러스 0.01P 혹은 100분의 P고 단위 중요한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전 용량은 세 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송전 용량 구하는 공식은 세 가지. 보세요. 첫 번째, 이 공식이 지금 X분의 VS V야 사인 델타 메가와트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전기 기계에서 비돌극형 동기 발전기 출력 공식 혹시 아세요? 비돌극형 동기 발전기의 출력 구하는 공식. P는 XS분의 EV 사인 델타. 뭐냐?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동기 리액턴스 분의 요거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이죠. 사인 델타, 이 델타는 E와 V의 위상차입니다. 요것이 뭐다? 비돌극형 발전기에서의 출력이요. 출력. 지금 송전용량 구하는 공식도 똑같아요. 송전용량 구하는 공식도 지금 송전단 전압,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선로의 리액턴스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위상차가 주어지면 똑같아요. X죠, X가 리액턴스입니다. X 리액턴스고, VS,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의 사인 델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위상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VS와 VR이 킬로볼트와 킬로와트면, 킬로볼트라면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이죠. 킬로면. 그래서 이것이 메가와트가 됩니다. 메가와트. 그 다음에 X가 뭐예요? X가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 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성 리액턴스 XL이죠. XL. 그래서 선로의 L 값이 크면은 X 값이 커지죠. X 값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L 값이 커지면 X 값이 커지고, 그러면 용량 P가 작아지는 거죠. 송전 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선로의 리액턴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선로 정수할 때 L 값은 나쁜 놈, 안 좋은 놈. 왜? L 값이 크면은 뭐 다른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값에 의해서 송전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송전 전력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전 용량 계수법입니다. 송전 용량 계수법인데, 얘는 우리가 송전 용량 계수, 말 그대로 계수가 주어지고요. 길이와 전압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송전 용량 계수 K 값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길이가 주어지고요. 여기에 수전단 전압이요. 지금 여기서 VR이죠. VR은 수전단 전압입니다. 송전단 전압은 VS고요. 그래서 지금 수전에 얼마를 받느냐, 그 전압에 의해서 이것 송전 용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L분의 VR의 자승이고요. 지금 송전 용량 계수 이 K 값은 전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6만 볼트 이하는 600, 그 다음에 10만 볼트급은 800,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K 값 자체는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부하법이요. 고유부하법. 맨 나와 보세요. 전력은 원래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공식 있죠.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인데,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임피던스가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라면 루트 C분의 L, 3장에서 했었죠? 루트 C분의 L분의 전압의 제곱해서 얘가 고유부하법입니다. 임피던스를 대입해서 한 고유부하법인데, 회선당 메가와트가 되는 거예요. 회선당 메가와트고, 송전이니까 얘가 다시 말하면 키로라면 키로 곱하기 키로의 제곱이니까 메가와트가 되는 거죠. 이것이 고유부하법이 됩니다. 네, 요거 앞에서 했던
우리가 스틸식에 의한 송전 전압과 지금 송전 용량, 그 다음에 송전 용량 계수법과 그 다음에 고유부하법에 의한 이 전력 공식 있죠? 유도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다른 부분은 과정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냥 대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 외우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란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3장에서 제가 전압강압 공식 유도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수전단 전압이고요. 수전단 전압과 이러한 전류, 지상 전류가 흐릅니다. 지상 전류가 흐르면 이것에 의해서 이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면 송전단 전압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수전단 전압이고 요것이 송전단 전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상 부하일 때, 즉 전류가 지상일 때요. 그런데 이런 거 보세요. 저번 시간에 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의 L 성분이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선로의 작용정전 용량 얘가 이것에 의한 용량이 큽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한 전류보다 작용정전 용량에 의한 전류가 크면은 그렇다고 가정하면은 전체적인 전류가 진상전류가 되는 겁니다. 맞죠? 진상전류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수전단 전압에서 이만큼 뒤진 것이 지상전류인데 어떻게? 이만큼 앞서죠. 이만큼 앞서고 그 다음에 수직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전압가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송전단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약간 조금 다시 그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수전단 전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진상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그러면 전압 강화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얘가 수전단 전압이고 얘가 송전단 전압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진상 전류가 흐르면 수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압 중에서 수전단 전압이 더 커져버린다는 겁니다. 진상 전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VS가 100V인데 VR이 110V예요. 100V 보냈는데 110V 왔으니까 더 좋다. 그 아니죠. 내가 원하는 전압이 와야 됩니다. 우리 집에 보세요. 220V가 정적 전압인데 좀 지은 지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전압 찍어보면 230V, 240V 나와요. 그러면 그 형광등이나 텔레비전이나 수명이 굉장히 다운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아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원하는 전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란티 현상은 뭐냐면 이러한 선로의 정전 용량 등에 의해서 이 원인으로 인해서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져 버리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선로의 정전 용량 이러한 값이 너무 크면은 이 값이 더 클 때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더 커져 버리는 지금 벡터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더 크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정전 용량 때문에 이것이 뭐 선로의 정전 용량 혹은 뭐 부하의 정전 용량 등이 있다면 이러한 정전 용량 때문에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충전 전류의 영향이 클 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뭐예요? 충전 전류죠.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진상이 되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게 아니니까 방지를 해야 됩니다. 방지를 하려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페란티 방지 대책. 결국 뭐요? C값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맞죠? 여기서 했지만 C값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C값을 감소시키려면 얼마? L값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앞에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하고 동일합니다. 전력용 콘덴서 설치할 게 뭐예요? 부하의 L값이 크니까 역률이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L값과 반대가 되는 C값을 설치하는 거죠. 그것이 전력용 콘덴서의 원리였고, 페란티 현상은 역률과 관련해서 말하진 않지만은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C값이 크니까 L값을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C값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방지 대책은 뭐냐?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지상이 되도록 한다. L값을 크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지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란티 현상 방지 대책 앞에서 있었죠? 이거 뭐예요? 블로 리액터.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면은 역률 개선의 원리와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의 부정여자 운전. 동기조상기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부정여자라면 뭐가 된다? L이 되죠. 그래서 동기조상기를 부정여자라면 L로 동작하기 때문에 페란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네. 페란티 현상도 필기실기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와 전압제어입니다. 주파수와 전압제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발전기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수차가 있어요. 수력발전소의 수차 혹은 화력발전소의 터빈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도는 것보다 빨리 돌수록 출력이 더 커집니다. 출력이 더 커져. 그러면 회전 속도는 곧 주파수와 관련이 있죠. 주파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유효 전력은 이게 출력 유효 전력입니다. 출력 유효 전력이죠. 예. 이 관계는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유효 전력은 주파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유효 전력 제어는 주파수 조정. 유효 전력 조정은 주파수 조정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파수 조정하기 위해서 회전 속도를 조정한다 보시면 조속기, 속도 조절기입니다. 에 의한 발전기의 기계적 입력 제어, 기계적으로 입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파수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앞에서 조금 전에 전력 원선도 하면서 전압은 무효 전력으로 조정한다 그랬죠. 그 개념에 의해서 전압은 무효 전력, 즉 Q 무효 전력으로 전압을 조정하게 됩니다. 원하는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무효 전력을 조정한다. 그래서 조상 설비에 의한 무효 전력 제어. 그 다음에 발전기의 여자 전류 제어. 발전기의 여자 전류, 계자 전류를 제어하면은 이렇게 무효 전력이 조정된다는 거에서 이 관계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장 이론에서 마지막인데 전력계통의 연계입니다. 전력계통의 연계인데, 전력계통의 연계는 뭘 말하냐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공식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개념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력 계통의 연계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부하에서
100kW를 필요로 합니다. 100kW 필요하는데 한전에서 이렇게 80kW를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를 우리가 일반 민간 전력 발전하는 풍력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20kW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kW를 소비를 하는데 만약에 전력회사에서 80kW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야 80kW 아니까 20kW를 더 증설을 하자. 딱 맞춰서 20kW만 증설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력, 태양열 이런 곳에서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계통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부하에 공급하는데 이때 보시면 지금 전력회사 쉽게 얘기하면 한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관계가 연계를 하는데 병렬로 연결이 됩니다. 요 관계만, 요 그림만 좀 이해해 주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보세요. 전력계통을 병렬로 운전하는 것으로서 계통을 연계시키면 전력계통의 규모가 증대되고 계통의 임피던스는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옴과 3옴이면 합해서 얼마예요?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하면 전체 임피던스는 1.25옴이 되죠. 병렬로 연결하면 임피던스는 감소가 되고 전체 전력계통의 규모는 증대가 됩니다. 지금 교재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스템의 계통 연계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보통 우리가 태양광 시스템에서 발생한 전력은 직류입니다. 직류. 근데 부하에서 소비하는 것은 교류죠. 따라서 직류의 전력을 발전시켜서 인버터가 뭐예요? 인버터는 교류를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전력회사의 전력과 합쳐져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설비 용량이 절감된다. 우리가 이것은 이거 민간 사업자라 보시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변압기나 개폐기, 차단기 등의 용량은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이 절감된다. 건설비 및 운영 경비를 절감함으로 경제적인 급전이 가능하다. 얘를 제외하고요. 요곳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더 큰 전력 발전소를 만들기에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운영비 면에서 굉장히 효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전소를 하나 더 짓지 않아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경제적인 급전이 가능하고요. 계통 전체로서의 신뢰도가 증가한다. 우리가 신뢰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정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전력을 공급할 때 부족하면은 원하는 전력 공급 못할 수가 있죠. 이때 이렇게 신재생 부분에서 전력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변동에 영향이 작아져서 안정된 주파수 유지가 가능하다. 조금 전에 했죠. 유효 전력은 주파수입니다. 유효 전력과 주파수가 관계되는데 부하가 변함에 따라서 얘만 있으면은 부족하거나 하면 유효 전력이 흔들리니까 주파수까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된 주파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연계 설비를 시설해야 됩니다. 맞지만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그랬지만 전압과 주파수가 동일하도록 해서 공급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연계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 시 타계통으로 사고가 파급 확대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고장이 났는데 이쪽으로 정상적인 전력 계통으로 사고가 파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가 많아지면 병렬로 회로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선로 임피던스가 감소한다 그랬죠. 임피던스가 감소하면 단락 전류가 증대됩니다. 이거 다음 장에서 나오는데,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인데, 임피던스 얘가 감소하게 되면은 단락 전류, 쇼트가 났을 때 발생하는 전류의 단락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큰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뭐 안 좋아요. 단락 전류가 크면은 기기의 수명을 감소시키고, 이 전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감소하면은 단락 전류가 증대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통신선의 전자유도 장애가 커집니다. 이 부분은 전자유도 장애는 6장에서 유도 장애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력계통 연계를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오르시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